고요함 속의 벼락처럼 돌진한 미국의 요구는 숨 막힐 듯한 압박을 동반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일본과 동일하게 550조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해야 한다는 통첩이었으며 단순한 경제 협상의 차원을 넘어 한 국가의 자존심을 시험하는 중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일본은 즉각적으로 반응했으나 한국은 묵묵히 움직이지 않는 전략적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과연 한국이 준비하고 있던 기적 같은 대응은 무엇이었으며 이 고요한 침묵이 불러올 파장은 어떠했을까요? 오히려 요구를 가한 미국 측이 애타게 한국의 반응을 기다리게 된 그 심층적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심도 있게 분석합니다. 이 놀라운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영상에 대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면 저에게는 따뜻한 격려가 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지역을 아래 댓글에 공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날 밤 워싱턴의 모든 뉴스룸은 긴장감 속에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국제 정세를 뒤흔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외교 게임이 막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워싱턴 포스트에서 15년간 동아시아 외교를 전문적으로 분석해온 기자 알렉스 리입니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부터 한미일 삼각협력의 흐름을 관찰해 왔으며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 리밸런싱 정책 또한 현장에서 직접 취재했습니다. 현 행정부가 들어선 후 다시금 예측 불허의 시대가 도래했지만 이번 사태는 이전의 외교적 순간들보다 훨씬 강력한 긴장감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요구는 단순한 압박을 넘어 아예 판 자체를 뒤엎으려는 수준의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미국 대통령은 평소보다 더욱 단호한 표정으로 기자회견장에 나타나 폭탄 선언을 감행했습니다. 일본에게 55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요구한 것 자체도 충격이었으나 진정한 문제는 다음 순간에 발생했습니다. 그는 한국을 직접적으로 겨냥하며 일본처럼 550조 원을 투자하든지 아니면 25%의 관세 폭탄을 감수하든지 선택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로이터 특파원은 작은 목소리로 이것은 협상이 아니라 최후 통첩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저 역시 동맹국을 대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없는 이러한 일방적인 압박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사태는 그 이후에 벌어졌습니다. 일본의 반응은 예측된 수순이었습니다. 일본 총리는 불과 6시간 만에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하여 550조 원 투자안을 조건부로 수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비록 15% 관세 인하와 분기별 재검토라는 조건이 명시되기는 했으나 어쨌든 즉각적인 응답이었습니다. 저는 도쿄 특파원인 동료 켄지 타나카에게 즉시 연락을 취퇴했습니다. 켄지 타나카는 솔직히 예상했던 수순이며 일본은 항상 미국의 압박에 먼저 굴복하는 편이지만 이번에는 서두르는 기색이 역력했다고 전하며 초대형 선물 꾸러미를 준비했더라고 덧붙였습니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총리 관저에서는 밤새 비상회의가 진행되었으나 결국 일단 수용하고 나중에 조건을 협상하자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를 전략적 선택으로 포장했지만 실상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울며 겨자 먹기와 다름없었습니다. 특히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우리는 현실적 선택을 했을 뿐이며 관세 폭탄보다는 투자 조건이 낫다고 말했을 때 그의 표정에서는 만족스러움보다는 체념의 기색이 짙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대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 대통령도 외교부도 그 누구도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6시간, 12시간, 심지어 24시간이 지나도 한국 정부는 단지 전략적 검토를 진행 중이라는 짧은 브리핑만을 내놓았을 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응 방안을 준비하지 못한 당황 상태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저는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브리핑을 직접 들었는데 그는 기자들의 질문 세례에도 매우 침착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언제 나옵니까? 라는 질문에 그는 충분한 검토 후에 발표하겠다고 답했으며 일본처럼 즉시 수용할 계획은 없나요? 라는 질문에는 우리만의 속도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우리만의 속도라는 표현은 마치 한국이 타국과는 완전히 다른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듯하여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른 외신 동료들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CNN의 아시아 특파원 마르코 페레즈와 점심 식사를 하며 의견을 나누었는데 그는 솔직히 처음엔 한국이 무능하거나 대안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생각이 다르다며 한국이 이렇게 조용할 때는 무언가를 치밀하게 계산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15년 동안 이 지역을 취재하며 느낀 점이 한국은 절대 그냥 당하고만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도쿄 지국장 이시이류는 더 직설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일본은 서둘렀지만 한국은 기다리고 있으며 이게 더 무서운 점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은 예측 가능하지만 한국은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 역시 한국의 이 침묵이 과연 무능력의 발로인지 아니면 고도의 전략인지를 두고 깊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지금까지 보여준 외교적 행보를 고려할 때 단순히 당황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과거 한국 외교부를 방문했을 때 고위 관계자와의 비공식 대화에서 들었던 말이 지금 와서 의미심장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는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지만 다만 서두르지 않을 뿐이라고 말했었는데 당시에는 단순한 외교 수사로 여겼던 이 말이 이제는 진정한 전략이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정부 관계자들의 표정에서 절망이나 당황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무언가를 치밀하게 계산하고 있는 듯한 차분함만이 느껴졌습니다. 더욱 이상했던 것은 미국 측의 반응이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사흘째 되던 날 또다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일본은 즉시 응답했는데 한국은 왜 대답이 없나? 시간이 없는데 뭘 그렇게 고민하는 거지? 라는 발언 속에서 오히려 조급함이 느껴졌습니다. 보통 압박을 가하는 쪽이 여유를 가져야 하는데 한국의 침묵이 마치 계획이 없던 변수로 작용했다는 듯이 미국이 조급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백악관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참모진 역시 한국의 이러한 반응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한 고위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일본은 예상 시나리오대로 움직였으나 한국은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날 밤 워싱턴의 외교관은 한국에 대한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한반도 전문가 피터 강은 한국의 침묵은 두 가지 중 하나, 완전히 당황했거나 아니면 완전히 계산하고 있거나 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 침묵이 무능이 아닌 전략이라는 확신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대답으로 지는 나라가 아니었으며 진정으로 강한 국가는 침묵조차도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바로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재 남은 핵심 관건은 한국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답을 내놓을지 그리고 그 답이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였습니다. 일본의 발표 이후 수일이 지났음에도 워싱턴의 분위기는 여전히 혼란스러웠는데 이는 두 나라의 접근법이 극명하게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본의 합의안을 자세히 분석해보니 550조 원 투자 수락은 사실이었으나 세부 조건이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15% 관세 인하를 전제로 한 조건부 합의였으며 분기별 성과 평가 후 재검토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고 투자 시기 역시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도쿄에 있는 동료 기자 켄지 타나카는 이번 합의는 너무 급하게 만든 티가 나며 실은 신규 투자보다 기존 계획을 포장만 바꾼 것이라고 현실적인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미국 압박에서 서둘러 벗어나고 싶었던 일본의 심리가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실제로 일본 내부에서는 이 합의를 두고 논란이 많았으며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전략적 선택이지만 대가가 크다고 사설에서 평가했고 아사히 신문은 서둘러 합의한 것이 장기적으로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접근 방식은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여전히 전략적 검토 중이라는 짧은 입장을 반복했지만 그 검토의 깊이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우리는 감정이 아닌 구조로 접근하며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단순히 투자 규모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경제 구조 전체를 고려하며 원화 기반 경제에서 550조 원을 투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까지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한국기획재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비공식 브리핑에서 우리는 감정이 아닌 구조로 접근하고 있으며 550조라는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이라고 핵심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는 일본의 즉각적인 대응과는 궤를 달리하는 철학이었습니다. 일본이 당장의 관세 회피에 집중했다면 한국은 장기적인 국가 전략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었습니다. 국정원 출신 외교 전문가와의 인터뷰에서 그의 분석이 매우 인상적이었는데 그는 일본은 미국과의 관계를 위기 관리 차원에서 접근하여 문제가 생기면 빨리 수습하려 하지만 한국은 이를 기회 창출의 관점에서 보아 위기를 오히려 더 나은 조건을 만들어낼 기회로 활용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철학적 차이는 외신 보도에서도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로이터는 일본의 대응을 신속한 위기 관리로 평가한 반면 한국의 침묵에 대해서는
전략적 기다림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아시아 에디터 폴 깁슨의 칼럼은 특히 주목할 만했는데 그는 일본은 예측 가능한 동맹국의 모습을 보였지만 한국은 예측 불가능한 전략적 파트너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의 분위기 역시 점차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침묵을 무능력으로 해석했던 관료들조차 시간이 지나면서 시각을 달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무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비공개 브리핑에서 한국이 감정 아닌 수치로 대응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백악관 내부에서도 비슷한 분위기가 감지되었는데 한 고위 참모는 익명을 조건으로 이것은 무능이 아니며 숫자와 구조로 철저히 계산하고 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또한 일본은 계획대로 움직였지만 한국은 새로운 판을 짜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두 나라의 접근법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일본은 빠른 결정으로 당장의 위기는 모면했으나 장기적인 부담을 떠안게 된 반면 한국은 당장의 유리함보다는 미래의 정당성을 선택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한국 전문가 빅터 차는 이를 명확하게 분석했습니다. 그는 한국은 단순히 응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상황 자체를 자신에게 유리한 구조로 재편하고 있었던 것이며 이는 성숙한 중견국의 전략적 사고방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이 단순한 외교적 박자가 아니라 두 가지 철학의 충돌, 즉 일본의 신속함과 한국의 신중함, 그리고 그 신중함 속에 숨겨진 더 큰 그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대답으로 패배하는 나라가 아니었고 당장의 단기적 이득보다 미래의 정당성을 바라본 나라였으며 이러한 선택이야말로 진정한 강함의 표현이었습니다. 한국의 침묵을 분석하던 중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55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요구했으나 한국은 이미 그보다 훨씬 많은 성과를 조건 없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조용히 실현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발견은 저의 인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텍사스먼즈에 있는 동료 기자가 삼성 반도체 공장을 취재한 후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는 한국은 이미 3년 전부터 텍사스에 무려 20조 원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이며 이는 이번 요구가 있기 훨씬 이전부터 진행되어 온 엄청난 투자라고 전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현황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 오스틴과 테일러에 총 20조 원 규모의 차세대 반도체 생산 기지를 구축 중이었는데 이는 단순한 공장을 넘어 차세대 기술의 핵심 거점이었습니다. 현지 직원은 이미 2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들 대부분이 고임금의 기술직이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움직임은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알라바마와 조지아에 이어 최근에는 전기차 전용 공장까지 신설하며 3년간 25조 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조지아 사바나의 전기차 공장은 GM과의 합작으로 미래 자동차 산업의 핵심 기지로 확고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조지아주 사반에서 만난 현대차 공장 직원 앤서니 브라운은 5년째 일하고 있는데 한국 회사지만 지역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임금도 지역 평균보다 30% 이상 높고 건강보험, 연금, 교육비 지원까지 제공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SK와 LG의 배터리 사업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SK우는 조지아와 켄터키에 배터리 공장을 운영 중이며 LG 에너지 솔루션은 미시간과 오하이오에서 GM과 공동으로 생산 기지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LG의 미시간 공장은 테슬라를 포함한 주요 전기차 업체들의 배터리를 공급하는 핵심 시설이었습니다. 포스코는 알라바마와 텍사스에 철강 공장을 운영 중이었고 롯데케미칼은 루이지애나의 에탄 크래커 공장을 건설하고 있었으며 한화는 태양광 패널 공장을, CJ는 식품 가공 공장을 각각 건설하며 전방위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투자를 합산한 규모는 125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미국 대통령이 요구한 510조 원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치였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투자들은 어떠한 조건도 강요도 없이 순전히 기업의 자발적 판단에 의한 전략적 투자였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의 한국 대사관에서 만난 경제참사관은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는 단순한 시장 진출이 아니라 철저히 장기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전략적 투자이며 정치적 압박이 아닌 경제적 논리에 따른 선택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현장을 둘러본 결과 한국 기업들의 투자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 이전, 인력 양성, 지역사회 기여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패키지였습니다. 미시간에 있는 LG 배터리 공장을 방문했을 때 박태준 상무는 우리는 미국에 올 때 단순히 공장만 짓는 것이 아니라
지역 대학과 협력하여 배터리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미시간 대학, 웨인 스테이트 대학과 협력하여 배터리 기술 석사 과정을 운영하며 작년에만 이 프로그램을 통해 10,000명이 취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경영 철학은 수치로 측정할 수 없는 가치를 창출하고 있었으며 현지 직원들의 한국 기업에 대한 인식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알라바마 현대차 공장의 라인 매니저 에릭 첸은 처음에는 한국 회사라고 해서 걱정이 많았는데 일해보니 정말 다르다며 한국식의 정문화도 좋고 기술력은 물론이며 미국 회사보다 더 체계가 잡혀 있어 일하기에 편하다고 말했습니다. 켄터키 SK 배터리 공장의 기술자 앤서니 브라운 역시 3년째 일하고 있는데 정말 만족하며 한국식 경영 방식이 처음엔 낯설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더 좋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알고 나니 미국 대통령의 550조 원 요구가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충분히 실행하고 있었기에 굳이 새로운 약속을 할 필요가 없다는 자신감의 표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미국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투자는 지난 3년간 연평균 20% 이상 지속적으로 증감상했으며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고부가가치 투자가 중심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러한 투자들이 언론의 주목도 받지 않고 정치적 선전 도구로 사용되지도 않은 채 조용히 진행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는 순전히 경제적 논리에 따른 장기적 투자였습니다. 조지아주 경제개발국 국장 사라 커티스는 한국 기업들의 투자를 높이 평가하며 한국의 투자로 우리 주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일자리뿐만 아니라 기술력 향상, 인재 양성까지 종합적인 효과가 미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차 공장이 들어서면서 직간접 일자리 3만 개가 창출되었고 지역 GDP가 15% 증가한 사례는 그 효과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러한 성과들을 종합해 볼 때 한국의 침묵은 굳이 새로운 약속을 할 필요가 없을 만큼 이미 충분히 실행하고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숫자가 아닌 실력으로 미국을 움직이고 있는 한국의 모습을 보며 저는 진정한 파트너십은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 협력에서 나온다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미 그러한 파트너십을 실현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만난 한국 기업 임직원들은 단순히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강한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침묵이 일주일을 넘어가자 외신들의 시각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능력으로 해석했던 침묵이 점차 고도의 전략으로 읽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단순한 해석의 변화를 넘어 한국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의 변화였습니다. 블룸버그의 아시아 담당 수석 에디터 루카스 벨은 솔직히 처음엔 한국이 당황한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 그 침묵에는 패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2018년 북미 회담, 2019년 한일 무역 분쟁, 2020년 코로나 대응 사례를 들며 한국은 항상 처음엔 조용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판을 바꾸는 시기를 전략적으로 선택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과거 외교 사례들을 조사해보니 초기에는 조용히 상황을 관찰하다가 적절한 시점에 게임 체인저 역할을 수행하는 패턴이 명확히 발견되었습니다. 2019년 한일 무역 분쟁 당시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가했을 때 한국은 즉각적인 보복보다는 장기적 대응 전략을 선택했고 결과적으로 소재 부품 산업의 자립도를 높여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서울 특파원 니콜라스 스콧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그는 한국 외교의 특징은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인상적인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한국은 카드를 미리 내보이지 않고 상대의 의도를 파악한 뒤 가장 효과적인 시점에 움직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의 분위기 역시 이러한 전략이 효과를 보고 있음을 시사했는데 백악관 관계자들이 점점 한국의 반응을 궁금해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무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비공개 브리핑에서 한국이 감정이 아닌 수치로 대응하고 있는 것 같다고 언급하며 이는 예상 시나리오와 다르다고 맺습니다. 보통 압박을 받으면 즉각 반응하거나 강하게 반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한국은 아예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한국은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고 철저히 숫자와 시나리오로 접근 중이라는 백악관 참모의 말을 통해 저는 한국 외교의 본질, 즉 감정적 반응이 아닌 철저한 계산에 기반한 전략적 접근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논설위원 데이비드 이그나티우스는 칼럼에서 한국의 침묵은 실수가 아니라 계산이며 미국의 압박을 오히려 협상력 강화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해석이 나오자 다른 외신들도 한국을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CNN 특집 프로그램에서 한국의 전략적 사고를 집중 분석했고 BBC는 한국의 조용한 외교를 조명했습니다. CNN 아시아 담당 기자 윌 리플리는 한국은 소음보다는 실질을 추구하는 나라이며 화려한 말보다는 확실한 결과를 중시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월스트리트 저널의 사설은 인상적이었는데 한국의 응답 지연은 무례함이 아니라 성숙함이며 진정한 파트너는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는다고 논평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변화의 배경을 더욱 깊이 파악하기 위해 한국의 과거 외교 성과들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을 통한 동서화해 분위기 조성, 1997년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의 국제협력,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 등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탁월한 능력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냉전 시대의 동서 진영이 모두 참가하는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린 1988년 서울 올림픽은 대표적인 사례였으며 당시에도 한국은 성급한 정치적 제스처보다는 조용하고 실질적인 접근을 선택했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품스 연구소의 한국 전문가 로버트 그레이는 이를 명확히 분석하며 한국은 압박을 받을 때 더욱 창의적이 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위기를 단순히 위기로만 보지 않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전환점으로 보는 사고방식을 가졌으며 이것이 한국을 강하게 만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한국 정부의 내부 동향을 살펴보면 단순히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대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외교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비공식 대화에서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방식을 찾고 있을 뿐이며 이는 단순히 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진정한 파트너십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철학을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철학적 접근은 외신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로이터는 한국의 접근법을 전략적 인내라고 명명했고 AP는 계산된 침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뉴욕타임스의 분석 기사였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의 표현이라고 평가하며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단순한 상하관계가 아닌 수평적 파트너십으로 발전시키려 하고 있으며 이는 21세기 동맹관계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평가들을 보며 저는 한국의 침묵이 단순한 우유부단함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강한 사람은 말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실현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CSIS의 선임연구원 빅터 차는 한국이 기준이 아닌 예외가 되었다며 기존의 압박과 굴복의 패턴을 거부하고 더 이상 강대국의 요구에 무조건 따르지 않는 나라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분석들은 한국의 침묵이 미국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으며 한국이 움직이지 않음으로써 상대를 흔들고 있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이야말로 한국이 의도했던 효과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한국은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도의 외교술을 발전시켜 왔는데 이는 명과 청 사이, 일본과 중국 사이, 그리고 지금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발휘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략은 말보다 조용한 미소로 만들어진다는 옛말처럼 한국은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으며 세계 속에서 한국을 지켜낸 선조들의 능력이 현 시대에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침묵이 계속되면서 가장 큰 우려를 표했던 분야는 자동차 산업이었습니다. 25% 관세가 실제로 부과될 경우 현대차 그룹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는 한국 경제의 핵심 축이므로 이 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었습니다.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산업 애널리스트는 25% 관세가 현실화되면 제네시스 같은 고급 브랜드는 가격 경쟁력에서 밀려 판매량이 18% 감소하는 것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현실적인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토요타와 혼다 등 일본 업체들은 이미 공격적인 마케팅을 시작하며 한국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기회로 보는 듯 했습니다. LA의 일본차 딜러는 고객들이 관세 때문에 한국차가 비싸지면 어떻게 하냐고 문의하며 일본차로 갈아타겠다는 고객도 상당수 있다고 전했고 불확실성이 소비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침묵은 자동차 업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 그룹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현대차 미국 법인의 한 고위 관계자는 비공식 대화에서 우리는 수출만 하는 회사가 아니며 알라바마에서만 연간 40만 대를 생산하고 있다며 전체 판매량의 60% 이상이 현지 생산임을 강조했습니다. 즉, 현대차는 관세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지 않는 구조를 이미 구축해 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엄 세단이나 전기차 같은 고부가 가치 제품들은 여전히 한국에서 수입해야 했기에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동차 산업 컨설턴트는 제네시스가 한국에서만 생산되므로 25% 관세를 받을 경우 BMW나 메르세데스와의 경쟁에서 밀려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한국 정부의 접근법이었습니다. 정부는 자동차 산업만을 따로 떼어내어 보호하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자동차를 하나의 요소로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산업통상자원부의 한 관계자는 비공식 브리핑에서 자동차를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미래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며 조선, 반도체, 배터리 등 전체적인 산업 생태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매우 계산적이었는데 자동차 하나를 위해 전체 협상 구도를 흔들기보다는 더 큰 판에서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내려는 전략이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경제 전문가는 이를 한국은 부분의 손해를 전체의 전략으로 바꾸려 하고 있으며 모든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분석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한 전략기획 담당자 역시 장기적으로 보면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더 중요하며 당장의 수익보다 미래의 구조가 핵심이라는 철학을 피력했습니다. 이러한 철학은 숫자로는 측정하기 어려운 가치, 즉 당장의 판매량보다 장기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접근법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자동차 담당 기자는 한국이 자동차를 볼모로 잡히지 않으려 한다며 자동차 하나 때문에 전체 전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오히려 협상력을 높여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시장에서 한국 차의 위치는 단순한 가격 경쟁력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었으며 이미 품질, 디자인, 기술력에서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동차 전문 리뷰어는 현대차가 이미 미국 소비자들에게 신뢰받는 브랜드가 되었으며 관세로 인한 일시적 어려움은 장기적으로 극복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자동차 딜러 협회 관계자 역시 현대차는 이미 미국 시장에 뿌리를 내렸다며 브랜드 파워와 현지 생산 능력을 고려하면 충분히 극복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가장 계산적인 나라는 결국 가장 강하다는 말처럼 한국이 자동차 카드를 성급하게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그러한 거시적인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자동차를 넘어 조선과 미래 산업을 보고 있었으며 이는 더 큰 미래를 지킨 선택이었습니다. 전체를 보는 시각, 장기를 보는 안목, 그것이 한국 외교의 진정한 강점이었습니다. 한국의 침묵이 2주를 넘어가자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투자 규모만으로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조선업과 방위 산업 분야에서 전략적 카드들을 제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게임의 룰 자체를 바꾸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이 변화를 가장 먼저 포착한 것은 펜타곤 출입 기자였던 동료였는데 그는 한국이 단순 투자 말고 방산 협력을, 그것도 공동 개발 수준으로 제안했다며 무기를 사주는 것이 아니라 같이 만들자고 미국이 필요한 분야만 콕 집었다고 전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들과의 접촉 결과 한국이 제안한 것은 단순히 무기 구매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LM 블록 I 공동 개발, 차세대 전투기 기술 협력, 그리고 무엇보다 조선업 분야에서의 전략적 파트너십이 핵심이었습니다. 국방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한국의 제안은 예상한 수준을 뛰어넘었으며 이는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동맹 차원의 접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LM 블록 I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인데 이를 미국과 공동으로 업그레이드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기술력은 실전에서 이미 검증되었다는 평가였습니다. 특히 조선업 협력안이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조선업은 사실상 붕괴 상태였고 군함 건조 능력은 중국에 비해 현저히 뒤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해군 조선 전문가의 분석은 미국 조선업의 현실은 솔직히 참담하며 중국은 1년에 수십 척의 군함을 건조하는데 미국은 겨우 몇 척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특히 대형 선박 건조 기술은 미국이 배워야 할 정도라고 평가만을 했습니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한국의 조선업체들은 전 세계 조선업을 주도하고 있었으며 군함 건조 분야에서도 한국의 성과는 상당했습니다. KDX 타이지스함은 미국 이지스 시스템을 탑재했지만 선체 설계와 건조를 한국이 독자적으로 수행하여 미국 이지스함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제안한 조선업 협력안의 핵심은 조지아주의 한미 공동조선 클러스터를 설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공장을 짓는 것을 넘어 설계부터 건조까지 전 과정을 공유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조지아주 경제개발국 국장은 이 제안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며 한국의 조선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미국이 배워야 할 부분이 많으며 우리 주에 상당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미국 조선업 부활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제안이었습니다.
방산 분야에서도 한국의 제안은 인상적이었습니다. 한화 시스템의 LM 기술, LIG 넥스원의 레이더 기술, KAI의 항공기 제조 기술 등을 미국과 공유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국방산업 애널리스트는 한국 방산 기업들의 기술력은 생각보다 훨씬 높으며 특히 미사일 방어 체계에서는 미국도 배울 점이 많다고 평가했습니다. 청공 시스템 같은 경우 실전에서 검증된 기술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LM블록 II 프로젝트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미국과 공동으로 차세대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자는 제안으로 펜타곤 미사일 방어청 관계자는 LM은 사드와 상호 보완적이며 한국과 함께라면 더 강력한 방어망을 구축할 수 있다며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기술 협력은 단순한 무기 수출입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기술 공유를 통한 진정한 동맹 관계를 만들어내는 접근법이었습니다. 펜타곤의 한 전략 분석가는 이를 명확하게 평가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제안한 것은 돈이 아니라 능력의 공유이며 이는 동맹 관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협력이라고 했습니다. 보통은 미국이 무기를 팔고 동맹국이 사는 구조인데 한국은 서로의 기술을 합쳐서 더 나은 무기를 만들자고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접근 방식은 일방적으로 기술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는 윈윈 구조를 제안했다는 점에서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의 한 관계자는 비공식 대화에서 캄복 기술로 미국을 움직이려고 한다는 핵심을 설명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돈의 논리가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십을 만들어내는 것이며 기술 공유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진정한 동맹이라면 그 정도 위험은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AI의 KF-21 전투기 프로젝트 역시 협력 대상에 포함되어 한국이 독자 개발 중인 4.5세대 전투기의 일부 기술을 미국과 공유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항공우주산업 전문가는 KF-21이 경량화와 연료 효율에서 강점이 있어 미국도 주목하는 모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제안들이 워싱턴에 전해지면서 분위기는 단순히 550조 원 투자 여부를 묻는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국무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한국의 제안은 예상한 틀을 벗어났으며 이는 새로운 차원의 협력 모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싱크탱크들의 반응도 비슷했습니다. CSIS의 방산 전문가는 이젠 한국이 기술로 미국을 움직이고 있다는 의미 있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 순간부터 협상의 주도권은 서서히 한국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응답자가 아니라 새로운 판을 설계하는 주체가 되어가고 있었으며 미국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조선업과 첨단 방산 기술로 미국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국방 전문가는 이젠 무기까지 전략 자산이 된 나라라며 한국의 위상이 달라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한국에게 무기를 팔았지만 이제는 한국도 미국에게 줄 수 있는 기술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조선업에서 한국의 기술력은 중국의 해군력 증강에 대응해야 하는 미국에게는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해군전략연구소 교수는 중국은 매년 수십 척의 군함을 진수시키고 있으며 미국 혼자서는 이 속도를 따라잡기 어렵기 때문에 한국과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이 제시한 이 새로운 차원의 협력안은 기존의 협상 구도를 경제적 요구와 응답의 관계에서 벗어나 진정한 전략적 파트너십의 차원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이로써 협상의 주도권이 한국 쪽으로 서서히 넘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확연해졌습니다. 한국의 전략적 침묵이 3주를 넘어가자 워싱턴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무대응을 답답해했던 미국 관료들이 이제는 오히려 불안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안감이야말로 한국이 노렸던 효과였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역전은 권력 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이 변화를 가장 먼저 포착한 것은 월스트리트였습니다. 금융계에서는 한국의 침묵이 시장의 불안정성을 높여 예측이 안 되니 투자자들이 조심스러워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이 게임의 룰을 바꾸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관세 위험에도 불구하고 한국 관련 주식 중 방산주와 조선주는 오히려 강세를 보였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한국 담당 애널리스트는 시장에선 한국이 협상에서 더 나은 조건을 이끌어낼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러한 시장 반응은 워싱턴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 재무부 관계자들은 이제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며 한국이 뭘 준비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준비 중이라는 느낌이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재무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비공개 회의에서 한국이 움직이지 않아서 불안하다며 이들이 뭔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백악관 내부에서도 한국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한 고위 참모는 익명을 조건으로
우리가 당황하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할지도 모른다. 며 처음엔 한국이 시나리오를 벗어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우리가 틀린 것이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국가경제회의 관계자도 한국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미국 입장이 약해지고 있다며 일본은 즉시 응답해서 주도권을 잡았다고 생각했지만 한국은 아예 다른 테이블에서 게임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변화는 협상에서 기다리는 쪽이 주도권을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협상 전문가는 이를 심리적 역전타삼이라 부르며 협상에서 가장 강한 쪽은 떠날 수 있는 쪽이며 한국이 그 포지션을 만들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예일대 경영대학원 교수 역시 한국이 게임 이론의 원칙, 맙을 활용하고 있으며 상대방의 조급함을 자신의 협상력으로 전환시키는 고전적 전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싱크탱크들의 분석도 비슷한 방향이었습니다. 브루킹스 궁스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은 한국은 기준을 따르지 않고 예외를 설계하고 있으며 이는 중견국 외교의 새로운 모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아메리칸 엔터프라이즈 연구소 전문가 역시 한국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전략적 자신감이라며 자신들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그에 맞는 대우를 요구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이러한 접근법은 다른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정부 내부에서도 한국의 전략을 재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도쿄의 한 외교 소식통은 일본 외무성에서도 우리 너무 빨리 움직인 건 아닐까? 한국처럼 기다렸다면 더 나은 조건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흥미로운 정보를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침묵을 비웃었던 일본이 이제는 오히려 부러워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블룸버그의 침묵은 전략이었다 라는 제목의 특종 보도는 결정적이었습니다. 기사는 한국이 처음부터 이러한 시나리오를 계획하고 있었으며 미국의 압박을 오히려 더 나은 조건을 만들어낼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이었다고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블룸버그의 아시아 에디터는 한국의 침묵이 무능이 아닌 고도로 계산된 전략이었으며 이들이 미국의 조급함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고 핵심을 짚었습니다. 이 보도 이후 다른 외신들도 약소국이 강대국에게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시대는 끝났다는 분석을 쏟아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협상 기술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전략적 사고력이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워싱턴 포스트의 사설이었습니다. 사설은 한국의 침묵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며 진정한 파트너십은 일방적 요구가 아니라 상호 존중에서 나온다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워싱턴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고 이제는 미국이 한국의 다음 행보를 기다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백악관 내부에서도 한국에 대한 재평가가 있었으며 한 고위 관계자는 한국이 조건을 제시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으며 이제는 미국이 그들의 제안을 들어볼 차례라고 핵심을 짚었습니다. 이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협상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아예 협상의 성격 자체를 바꿔버린 것이었습니다. 이제 미국이 한국의 조건을 기다리는 상황이 되었으니 침묵하는 나라가 기준이 되는 순간이었으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외교의 승리였습니다. 한국의 침묵이 한 달을 넘기자 전 세계의 시선이 한국으로 집중되었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한미 무역 협상이 아니었고 워싱턴 외교계에서는 한국이 조용히 새로운 국제 질서의 틀을 짜고 있다는 분석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뚜렷한 변화는 미국 대통령의 태도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는 한국은 중요한 동맹국이며 그들의 신중함을 존중하며 좋은 결론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주고 있다고 말했었는데 이는 25% 관세를 거론하던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백악관 참모진 내부에서도 생각을 바꿔야 할 때가 왔다는 말이 흘러나왔는데 그 배경에는 한국이 곧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4대 전략협력안에 대한 관측이 있었습니다. 외교계에서 떠도는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조선업 르네상스 프로젝트로 조지아와 버지니아의 한미 공동 조선 클러스터를 설립하는 것. 둘째, 차세대 방산동맹으로 한국의 LM, KF-21, 이지스 기술을 기반으로 한 공동 개발 추진. 셋째, 반도체 기술 혁신센터 설립으로 텍사스 및 애리조나의 공동 R&D 허브를 구축하는 것. 마지막으로 미래 에너지 파트너십을 통한 배터리, 수소, 태양광 기술의 글로벌 표준 공동 주도였습니다. 이 모든 프로젝트는 단순히 투자 금액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양국의 질과 방향의 변화가 핵심일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익명의 관계자들을 통한 브리핑은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래가 아니라 질서를 조율하고 있으며 태풍이 오기 전이 가장 조용한 법이고
이것은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의 준비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워싱턴의 반응은 기대감 속에 조심스러웠습니다. 국방장관은 이번 관세 협상을 통해 우리는 지금 새로운 형태의 동맹을 배우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CSIS, 브루킹스, 헤리티지 등 주요 싱크탱크들은 특별 세미나를 열어 한국의 접근을 분석하며 한국은 기준을 따르지 않고 예외를 설계하는 중경욱이 대등한 전략 파트너로 변모하는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외신들의 논조 또한 변화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조용한 혁명, 한국이 새 질서를 설계하고 있다고 보도했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은 작지만 거대한 구조를 뒤흔들고 있다고 평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역시 리타스 침묵은 메시지였다. 강요가 아닌 설계의 언어였다고 한국을 언급했습니다. 텍사스 삼성 엔지니어는 인터뷰에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당당해질 수 있다는 걸 현지에서 체감하고 있다며 뿌듯함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전 세계는 한국이 실제로 어떤 답을 내놓을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답은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지만 많은 이들이 진짜 강국은 큰 소리가 아니라 움직이지 않고도 질서를 바꾸는 나라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아직 입을 열지 않았으나 판은 이미 바뀌어 있었고 워싱턴은 지금 그 조용한 대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역 협상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한 국가가 어떻게 조용한 확신을 통해 세계의 기준을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준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은 말하지 않음으로써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진정한 파트너십은 강요가 아니라 존중에서 나온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큰 소리로 외치는 힘도 있지만 조용히 실천하는 더 큰 힘이 있다는 것을 한국이 입증해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목격한 것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며 작은 나라도 큰 꿈을 가질 수 있고 침묵도 때로는 가장 웅변적인 답변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한국이 세계에 선사한 이 소중한 교훈을 우리 모두 가슴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